어느덧 100년이 흘렀다. 오늘 자유로운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왔는가? 자유와 민주, 그리고 공화의 가치를 위해 분투했던 우리의 지난 100년. 안팎에서 도전이 있었고 때마다 떨쳐 일어선 시민들이 있었다. 드디어 4월 19일은 밝았습니다. 그들은 권공을 휘두르며 가로막는 수많은 경찰관들의 이 놀라운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민주와 공화는 100년 전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던 것일까? 그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을 돌아본다. 조선의 한 사내가 다급히 압록강을 건넜다. 때는 20세기 초 격변의 시대였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겨울 궁전으로 향했다. 황제에게 자신들의 궁핍한 처지를 알리고 도움을 청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평화롭던 행진은 황제의 병사들에게 가로막혔다. 무언가 이상했다. 상황은 이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러시아 황제는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총을 쏘았다. 피해 일요일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황제를 믿지 않았다. 대한제국의 황제는 무력하고 무력했다. 그에겐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다. 개항 이후 근대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민중들의 삶은 곤두박질 쳤다. 게다가 열강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렸다. 1905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그해 11월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었다. 식민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내는 깊은 절망과 비탄에 빠졌다. 국망의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으로 맞서고자 했다.
음독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는 이 일로 영원히 한쪽 눈을 볼 수 없게 됐다. 예관 신규식. 그는 대한의 독립운동가다. 망국의 현실 앞에 죽음을 떠올린 사내를 보며 나는 절망에 대해 생각한다. 인간이 지닌 절망의 두께는 때론 죽음을 떠올릴 정도로 무겁기도 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혹한의 겨울이다. 1905년 1월 피해 일요일 사태가 있던 날도 이렇게 춥고 혹독했을 것이다. 황제의 겨울 궁전은 광대하고 광대하다. 이 광대한 세상의 주인이었던 니콜라이 2세. 사람들은 황제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겨울궁전 앞에서 그들이 본 것은 희망 대신 절망이었다.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Николай повел себя не как государь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Манифестанты начнут выходить из-под контроля, полиция, жандармы, солдаты могут приня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ы. Иными словами, он дал добро на открытие огня по безоружным людям. После 9 января 5 года, то есть уже вот это была последняя точка. Люди принесли себя в жертву, и они всем показали, сами убедились, что царь не на их стороне, что он поддерживает для созна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Вот это был такой удар, который вот этот стержень под названием монархия, император. 황금으로 가득 찬 밤이네요. 로마노프 왕조의 상징인 겨울궁전에 왔다. Ну вот мы оказываемся с вами в Малахитовом зале Зимнего дворца, один из бывших парадов. 황금으로 치장한 이 화려한 궁전처럼 러시아에서 황제란 이토록 높고 고귀한 존재였을 것이다. В зале бывшей императорской резиденции традиционно именно здесь устраивали парадные приемы, встречи государя-императора. 황제는 신의 대리인과도 같았다. Конечно, положение о том, что он считался господином своего народа, своих подданных. Также мо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русские монархи традиционно выступали и политическими лидерами своей страны, своего народа,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выступали, скажем так, главой православного культа. 모든 힘을 가진 유일한 존재. 그것이 황제였다. 니콜라이 2세는 26살이 되던 1894년 화려하게 왕좌에 올랐다. 로마노프 왕조의 18번째 황제였다. (1613년) 이래 300년 동안 러시아의 부와 권력은 로마노프 왕가에 집중됐다. 젊은 황제 니콜라이와 그 일가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 민중들의 생활 수준은 유럽에서 가장 뒤처졌다. 노동자들은 가혹한 초과 근무와 낮은 임금에 시달려야 했다.
피해 일요일, 황제를 찾아간 사람들은 바로 삶에 지친 노동자들이었다. Рабочие требовали 8-часовой рабочий день, увеличение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увеличение тарифов. Но вот эти требования не были удовлетворены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сячески отходила от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эконом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наших рабочих. И поэтому это вызывало недовольство рабочих и вынуждало их выходить на стачки, забастовки, которые потом переросли в те страшные события, которые мы с вами знаем в январе. 9 января превратилось в кровавое воскресенье. 그들은 황제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에 당시의 청원서가 남아있다. 요구는 평범했다.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다 인간다운 삶이었다.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다움의 가치인 것이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300년 로마노프 왕조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인들에게 황제는 더 이상 이전의 황제가 아니었다. 균열은 그렇게 서서히 바닥에서부터 시작되고 끝내 한 시대를 침몰시키기 마련이다. 순종은 이름뿐인 황제였다. 1910년 일본은 기어이 대한제국을 삼켰다. 한일 강제 병합. 519년을 이어온 이씨 왕조가 무너졌다. 이 땅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조선 총독부의 폭압적인 무단 통치가 시작됐다. 일제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빼앗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땅이었다. 애국 지사들은 해외 망명을 택했다. 망국을 한탄하며 죽음을 떠올렸던 사람 예관 신규식도 이때 압록강을 건넌다. 당시 많은 이들이 만주나 연해주로 떠났지만 신규식의 길은 달랐다. 1911년 봄, 그는 중국의 남쪽으로 향했다. 때는 청나라 말기. 청나라는 아편전쟁과 청일전쟁 패배 이후 급격히 쇠락해가고 있었다. 자금성은 어리고 힘없는 황제의 손에 맡겨졌다. 그는 바로 비운의 황제 푸이다. 청왕조는 난파된 배와 같았지만 당시 상하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거대한 도시였다. 서양의 문화와 사상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아시아의 창.
그 중심에 상하이 프랑스 조개가 있었다. 상하이 2층 버스에 올랐다. 지금 내가 보는 유럽풍 건물들을 100년 전 신규식 선생도 보았을 것이다. 상하이는 항구니까 아무래도 그 외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었던 것 같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나는 신규식 선생의 흔적을 찾아 이곳에 왔다. 여기 그 남창로 배농 1호에서 8호까지 예. 5호는 그 신규식 선생 그 남창로 100에 100,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선생은 상하이 프랑스 조개 뒷골목, 이 후미진 곳으로 스며들었다. 当时呢，在上海呢，韩国人并不多，在法租界呢，大概只有50来名韩国人。那这50名韩国人在几十万就是中国人中呢，那显得很显眼。他很快呢就名声出来了，就是韩国就是来的革命家。 조심하세요. 예. 여기 좁으니까. 이 구조는 그대로겠다, 그죠? 계단도. 예, 계단 그 당시의 계단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올라가고. 네. 왜 이곳이었을까? 그저 우연일 뿐인 걸까? 它是中国革命党人活动的一个地方，所以呢，那个申奎之先生就选择这里呢，作为就是作为自己的定居地。然后呢，在这里定居之后呢，就跟中国革命党人呢，就是有着这种非常密切的交流。 우연이 아니었다. 선생은 이 조개지 뒷골목에서 분명 다른 세상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민주화 공화라는 새롭고 광대한 세상이었을 것이다. 신규식이 교류한 중국 혁명당은 황제가 없는 나라, 즉 공화국을 꿈꿨다. 그 지도자는 바로 순원. (1911년 10월) 순원이 이끄는 중국 혁명당은 중국 남부 우창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는 순식간에 일대를 휩쓸었다.这个武汉爆发期呢，它有很深厚的社会经济的根源。它那个一起来的话呢，就全国很多省份都起来了，就形成了一个改造换代的这样的一个局面，啊，那么国内的局势的话呢是非常这个动荡。 우창에서 시작된 민중 봉기는 불과 한 달 만에 중국 내 17개 섬으로 번져나갔다. 신해년에 일어난 공화혁명, 즉 신해 혁명의 성공이었다. (1911년 12월) 순원은 선거를 통해 대총통에 당선된다. 중국 최초의 공화국이 선포된 것이다. (300년) 청왕조가 그렇게 몰락했다. 마지막 황제 푸이는 거대한 자금성 안에 갇혔다.
但是辛亥革命对于朝鲜的爱国者来说，让他们看到了希望，让他们受到了鼓舞。既然中国可以把皇帝打倒，那么朝鲜也一定可以摆脱日本的统治。(100년) 전 신규식 선생이 경탄했을 상하이의 밤을 마주한다. 선생이 경탄한 것은 크고 화려한 이 풍경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중국의 공화혁명을 지켜보며 가슴 깊이 들어와 박혔을 새로운 세상, 민주화 공화. 그것이 선생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나는 공화혁명의 출발점을 찾아 프랑스로 왔다. 파리 도심은 속도를 낼 수 없었다. Parce qu'il y a beaucoup de... Il y a la grève, c'est à cause des gilets jaunes. Ils bloquent.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가 부유세를 폐지하고 유류세를 인상한 것이 발단이었다. 분노한 저소득 노동자 계층, 중소상공인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그들은 정부를 불신했다. 시위대의 표정에서 나는 세상살이의 무게와 고단함을 읽었다. Il y a plein de gens qui meurent aussi, qui se suicident à cause du chômage et même au travail parce qu'ils n'en peuvent plus. Et donc c'est pour ça qu'on doit continuer la lutte, c'est pour remettre la devise d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au jour le jour, vraiment que ça soit vraiment appliqué au jour le jour. Non, voilà, tout simplement, comme vous voyez des députés qui sont payés je ne sais pas combien, ils sont même pas capables de vous dire à combien et le SMIC à combien les gens gagnent. Et pourquoi ils se plaignent tout simplement? 어쩌면 세상은 절망의 바닥에서 거리로 뛰어나온 사람들에 의해 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230년) 전 바스티유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1789년 7월 14일 왕권에 분노한 파리 시민 1000여 명이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갔다. 바스티유 감옥은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이었다. 감옥 수비대와 무장한 시민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혁명의 시작이었다. Celle-là, elle était tout à fait inattendue et elle va en fait mettre en place un troisième acteur qui est essentiel désormais dans le processus de la radicalisation révolutionnaire entre le roi, l'Assemblée et désormais le peuple. 프랑스 부르봉 왕조가 건설한 이 바로크 건축물은 거대한 왕의 세상이다. 거울에 방해 오니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실감난다. 원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왕이 곧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 Avec ce tableau appelé « Le roi gouverne par lui-même ». Le roi, c'est Louis XIV. On le reconnaît avec sa longue perruque. Mais il est habillé comme un empereur romain, entouré de dieux grecs et romains. Comme pour montrer que maintenant, la France est plus forte, plus puissante que ne l'était l'Empire romain. L'antichambre de l'œil de bœuf. 태양왕 루이 14세의 절대 권력은 루이 15세를 거쳐 16세로 이어졌다. 루이 16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태어나 베르사유에서 결혼하고 이곳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는 선대 왕들보단 오히려 소박했지만 지혜롭진 않았다. 루이 16세는 화려한 궁전 밖 세상에 눈물과 한숨을 알지 못했다. 18세기 프랑스는 불평등이 심각했다. 민중들은 날로 늘어나는 세금과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귀족들은 호의호식했다. 당시 파리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쉬지 않고 일해도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Ou bien qui, condamnés au chômage, il y a 3 millions de chômeurs en France en 1789, peuvent être tentés par le vagabondage, qui se trouvent frappés très facilement par le chômage et parfois qui sont obligés pour survivre de recourir à la prostitution. Il y a 25 000 prostituées dans Paris sur une population de 400 000 habitants à la fin du XVIIIe siècle. 여기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은 왕명에 따라 재판도 없이 투옥되거나 처형됐다. 분노는 겹겹이 차올랐다. De la fumée partout, et puis surtout, il faut savoir que le 14 juillet 1789, ce n'est pas un hasard. Le prix du pain est le plus cher de tout le siècle. Donc la foule est particulièrement en colère et redoutant d'être attaquée par des militaires, elle décide dans un premier temps de s'armer. 절망에 빠진 그들은 결국 떨쳐 일어섰다.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는 피로 물들었다. 무장한 파리 시민들은 더 이상 왕의 온정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처절한 공방이 벌어졌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은 반란이 아닌 혁명. 승리한 민중 앞에 왕은 무릎을 꿇었다. Et le dernier instant que Louis XVI a passé à Versailles, c'était ici, le matin du 6 octobre 1789, du balcon que Louis XVI et son épouse Marie-Antoinette ont promis aux Parisiens, et surtout aux Parisiennes qui avaient envahi la cour du château, de revenir à Paris. 프랑스의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바스티유에서의 승리 이후 프랑스는 구체제와의 작별을 선언한다. Un peu plus d'un mois après la prise de la Bastille du 14 juillet. Alors ce document, qui se réunit au début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c'est le procès-verbal d'une séance du 20 août 1789. Ce sont, on le voit écrit dans la première pag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시민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Citoyen, dans son titre, montre bien l'être humain et n'est plus envisagé seulement comme un sujet d'un pouvoir, en l'occurrence du pouvoir royal, mais comme un acteur de sa propre existence et de l'existence collective d'une nation. 선언문은 프랑스 혁명이 민주공화제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선언은 루이의 서명으로 완성됐다. 그러나 왕의 표식은 없다. 루이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던 걸까? (1793년) 곧 40살이 되는 루이는 단두대 앞으로 끌려 나왔다. 자비는 없었다. 왕은 군림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다. 왕은 그렇게 철저히 끌어내려졌다. Coupant la tête du roi, on coupe les amarres avec le passé. C'est-à-dire donc on décide de s'interdire de retourner vers le passé. Donc c'est-à-dire qu'on pense qu'en coupant la tête du roi, on coupe la tête de la monarchie. 구체제와의 완벽한 단절.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공화국을 선포했다. 왕의 시대가 끝나고 베르사유는 과거의 유물이 됐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 소식은 가까운 서유럽의 전제 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이내 혁명 기운이 전 유럽을 휩쓸었다. 바야흐로 공화의 바람이 시작된 것이다. 20세기 초 상하이 지식인들은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서양 민주주의 사상과 계몽 철학을 섭렵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의 독립운동과 신규식이 있었다. 신의 혁명 이후 신규식은 애국 지사들을 상하이로 불러 모으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순원의 신의 혁명이 이내 군벌들에 의해 위기를 맞았지만 한 번 근대에 눈뜬 사람들의 마음을 그 이전으로 돌려세울 수는 없었다. 신규식은 중국의 망명한 동지들과 함께 세계 정세를 예의주시했다. 정세를 살피며 독립의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1910년대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격변기의 시대입니다. 20세기를 만들어낸 첫 10년이라고 볼 수 있는 시대이고요. 신규식 개인은 그 핵심 동아시아의 핵심 지역이었던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 정세에 몸을 맡겨서 그 기운에 힘을 얻어서 고조를 맞춰서 한국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그것은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쏘아 죽인 것이 전쟁의 발단.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연합군과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군이 서로 적이 되어 싸웠다. 마침내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1917년) 미국까지 가세하면서 전쟁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First World War as an unprecedented event, which it was. They saw the tremendous amount of damage, of carnage, of death, tens of millions of people killed, and they saw the collapse of empires that had existed for hundreds of years. And that made them all convinced that the world that would come after the war was going to be very different.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17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를 태운 전용 열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났다. 그런데 열차는 얼마 못 가 멈췄다. 열차를 세운 건 러시아의 파업 노동자들. 그들은 황제를 에워싸고 명령했다. 모든 권한을 의회에 넘기고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황제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철도 위에서 러시아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 황제 니콜라이의 마지막이었다. 제법 굵은 눈발이 날리는 겨울궁전 앞에서 나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혁명은 정녕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인가? (1917년) 황제의 운명은 어쩌면 1905년의 그날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평화롭던 일요일이 피로 물들었던 1905년 1월 9일. 그날의 피비린내 속에서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왕을 끌어내리고 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만이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자각. 황제에 대한 불만이 깊어질수록 그 확신은 더 단단해져 갔을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니콜라이 2세는 즉각 참전을 결정했다. 그는 전쟁을 약해진 왕권 강화의 기회로 여겼다. 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국내에선 전쟁을 중단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전쟁은 결국 니콜라이 2세의 발목을 잡았다. Ведь беда царского самодержавия эпохи Николая II заключалась в том, что Николай II не одержал ни одной победы в тех войнах, в которые он ввязывался. Если власть придержащая считала, что продолжать воевать необходимо любыми силами, любыми способами, то общество уже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склонялось к тому, что из этой войны, которая не иначе как позорной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для России не будет, нужно выходить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И начинается постепенное нарастание революционной ситуации. 전쟁의 여파로 물가는 폭등하고 대도시엔 식량난이 발생했다. 원치 않는 전쟁을 강행한 황제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마침내 1917년 2월 분노는 폭발했다. 빵을 배급받으려는 긴 행렬은 소요로 변했다. (2월) 혁명의 시작이었다. Знаете, Петроградский социум 1917 года – это не тот социум, который забился по своим норкам и там тихо сидит и наблюдает за тем, что где-то происходит. Это те, кто вышел на улицы, участвовал в митингах, манифестациях, демонстрациях разного рода, которые одно за другим происходили в Петрограде в это время. 시위를 막던 군인들까지 이번엔 민중 편에 섰다. 황제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루이 16세의 베르사유가 그랬듯 니콜라이 2세의 겨울궁전은 더 이상 황제의 것이 아니었다. Ну что ж, мы с вами оказываемся в готиче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принадлежавшей императору Николаю II, некогда создана была в самом конце XIX века. Ну а в 1917 году, после феврал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с июля по октябрь месяц, эта комната была превращена в кабинет. Кабинет принадлежал новому председателю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андру Федоровичу Керенскому. 황제의 권한은 임시정부와 의회로 넘어갔다. 러시아 최초의 공화혁명. 2월 혁명이 그렇게 성공을 거둔 것이다. 혁명군을 피해 도망가려던 니콜라이 2세는 결국 그의 전용 열차에서 스스로 황제의 길을 포기했다.
황제 일가의 마지막 영상이다. 엷은 미소를 띤 그들은 불과 몇 달 후 닥쳐올 자신들의 운명을 알지 못했다.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소식은 독립운동 진영을 흥분시켰다. 바야흐로 세계의 대세는 군주제가 아닌 공화제였다. 1917년 7월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비밀리에 모였다. 신규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세계의 극변 속에서 독립의 길을 고민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선언을 남긴다. 이름하여 대동단결 선언이다. 국민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회복한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대동단결 선언은 1919년에 3.1운동기에 많은 지역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임시정부 전단이 배포되었는데 모두 한결같이 공화주의, 민주공화를 내세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언문은 대한제국 소멸 이후 한국의 주권은 민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각지의 세력이 대동단결하여 임시정부를 수립, 법치를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최초의 독립선언이자 공화의 선언이다. 파리를 지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돌아 상하이로 왔다. 그 여정의 가운데서 나는 끝없이 신규식이라는 조선의 사내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군주제의 나라에서 군주의 백성으로 살았던 신규식 선생은 온몸으로 공화를 받아들이고 공화의 길로 걸어갔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나는 그것이 절망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수백 년 절대 왕권 아래 신음했던 프랑스 민중들이 그랬고 러시아 민중들이 또 그러했다. 공화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반역이고 반란이던 시절, 사람들이 떨쳐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절망의 크기가 너무도 깊고 컸던 까닭이다. 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운 자 누구이며 죽은 자 누구인가? 기어이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연 그들은 모두 그때 그날의 시민들이었다. 그리고 1919년 왕이 몰락하던 시대 식민지 조선에도 일대 격변이 일어난다.